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경기도 용인 죽전의 대학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대학교 1학년 때였다. 우리 학교는 작은 산을 깎아서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숲도 울창하고 운치 있는 호수도 있었다. 캠퍼스도 아주 예뻤다. 그래서 그 당시엔 학교 교정에서 술 한잔하는 모습이 낯선 풍경은 아니었다. 학과는 다르지만 같은 단대였던 이 학과 친구들이 내겐 유난히 많았다.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관심종자가 되었지만 그땐 제법 인기도 있었고, 입학 초기에 그 이 학과 동갑내기 신입생이던 엘량에게 사랑 고백을 받았었다. 얼굴도 예쁘고 수줍게 부산 사투리를 쓰는 아이였는데 거절했다. 싫었던 건 아니고 솔직히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정말 친구로 시작해보고 싶었던 거다. 나는 사랑을 아직 몰라. 조금 더 기다려. 딱 그거였다. 그런데 걔는 내가 자기 맘에 안 들어서 찾다고 생각했는지 여기저기 미팅 다니더니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어버리더라. 괜히 속상하고 배 아프고 그래서 더 알량의 학과 친구들과 가깝게 지냈던 것 같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유난히 같이 술도 잘 마시고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던 피양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나 술 좀 좋아하거든. 여럿이서 먹다가 다 뻗어버리면 꼭 마지막까지 남아서 내 술 친구가 되어주던. 그렇게 정이 들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여친이 되어 있었다. 이 친구의 흠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라 많이 망설이다 쓰는 거다. 이미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냥 재미로 들어줘 캐고 들지 말고. 사귄 후에 하루는 찻집에서 남자친구 사귄 적 없느냐고 물었었다. 고등학교 때 한 번 있었다 하더군. 왜 헤어졌어? 그녀의 대답은 정말 시크했다. 자살했어. 다른 말 없이 종이 쪼가리에 나한테 미안하단 말만 남겨놓고. 그래서였을까? 그녀의 한쪽 손목엔 수도 없이 많은 베인 듯한 흉터가 있었다. 난 그날에서야 그걸 본 거다. 그날 찻집에서의 이야기는 그냥 한낱 잡담이었던 듯이 우리는 재미있게 잘 지냈다. 그날의 일도 난 진작에 잊었고 그 사건이 있기까지. 하루는 단대 앞마당에서 선배들과 신나게 족구를 하고 있었는데 피양이 날 부르더라. 오늘 술 한잔 사달라고 했다. 난 쉬운 남자다. 무조건 콜이다. 그렇게 그날 술자리는 나, 피양, 그리고 이 학과 남자친구 2명, 여자친구 2명 합해서 모두 6이서 참석하기로 했다. 중요한 건 아닌데 나와 피양 이외에 커플은 없었다. 수업이 모두 마친 후 여자애들 2명은 어디 잠시 볼일 보고 바로 합류하겠다며 갔고, 남자친구 2명과 피양, 그리고 나는 새로 생긴 편의점에 갔다. 그리고 술을 잔뜩 사고 난 종이컵을 달라고 점원에게 말했다. 몇 개 드릴까요? 라고 묻는 점원에게 6개 주세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 7개 주세요. 옆에 서 있던 피양이 한 말이다. 뭐 종이컵 하나 더 사는 거야 문제없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봤는데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멍한 눈으로 한 명 더 올 거야 라고 말하더라. 우리는 먹고 죽을 요량이었는지 양손 가득 술을 들고 학교 안 숲속에 있는 호숫가에 자리를 잡았다. 해는 학교 뒷산으로 진작 넘어가고 우리 자리엔 어두움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난 술자리에서 나이를 막론하고 먼저 따라주는 편이다. 남자친구 2명과 피양에게 술을 따라준 후 그녀에게 4잔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호숫가 쪽의 빈자리에 컵 하나를 가져다 놓고 술을 따르면서 말하는 거다. 너도 한 잔 받아. 뭐지? 무슨 소리야? 황당했다. 피양을 제외한 우리 남자 셋은 서로 눈치만 봤다. 무슨 경우인진 모르겠으나 그냥 어색한 분위기로 건배를 했다. 너 술 못 마시지? 건배만 해. 내가 마셔줄게. 빈자리를 보며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 그녀는 그 빈자리에 술을 가져다 마셨다.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지금 여기 우리 몇 명 있어? 너 뭐야? 내가 바보야? 하나, 둘, 셋, 넷, 5. 피가 5이라고 셌다. 아직 여자애들은 안 왔다. 우리는 4명이었다. 우리 남자들은 다시 서로의 눈치를 봤고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건배만 주구장창했다. 물론 그녀는 안 마셔도 돼. 받아만 놔라고 말하며 빈자리에 계속 술을 따랐다. 그렇게 한 2시간이 지나고 난 너무 답답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다. 여기 정확히 몇 명 있어? 너 왜 자꾸 장난쳐? 5명 있잖아. 정말 멘붕이라는 말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만들어졌어야만 했다. 그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였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녀가 갑자기 호수 위 허공을 바라보며 외쳤다.
잠깐 더 있네. 6, 7, 8. 숫자를 세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일이 오고 있어. 9, 10, 11. 정말 그 비명소리 하나에 털이 모두 곤두섰다. 그런데 그녀 눈에 검은 자가 안 보이는 거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건 공포에서 우러나오는 비명도 아니었다. 차라리 사람 소리가 아니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다. 눈은 뒤로 뒤집어지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무서웠지만 뭐라도 해야겠기에 그 친구들에게 피양의 손을 주물러 달라고 하고 난 그녀 위에 올라타서 뺨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정신 차려 제발. 나도 모르게 내 뺨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 입에선 거품이 계속 흘러내렸고 소름 끼치는 비명도 계속되었다. 그 비명 소리에 경비 아저씨 한 분이 한 손엔 랜턴을 들고 달려오셨다. 많이 당황하신 듯 말을 더듬거리셨다. 경비 아저씨가 말했다. 너희들 뭐하는 짓들이야? 순간 상황 파악이 되는 거 있지. 여자 한 명은 누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고 남자 3명 중 2명은 양쪽에서 팔을 잡고 있었고 다른 하나 바로 나는 배 위에 올라타 있었으니 그게 아니라 저희 이 학교 학생들인데 같이 술 먹다가 이 친구가 발작을 말이 정리가 잘 안 돼서 말끝을 흐렸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나중에 합류하겠다던 그 여자애들 2명이 학교 정문쯤에서 피양의 비명소리에 땀 범벅이 되어 달려왔다. 대략 300m 거리였다. 아저씨 얘네 친구 맞아요. 우리도 같이 술 마시러 온 건데. 아저씨는 여자친구들의 말을 듣고 바로 상황 파악이 되셨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친구 말이 얘 또 이러는 거야? 어떻게 해? 또 이러는 거라고. 아저씨께 여기서 술 먹지 말고 빨리 친구 부축해 가라는 주의를 듣고 우리는 그 숲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피양은 아까와 같은 비명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마치 짐승과도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속 중얼거렸다. 나 좀 놔줘. 나한테 왜 이래. 제발들 좀 가라고. 피가 중얼거렸다. 그러다가는 또 찢어질 듯한 고음으로 외쳐대기도 하고. 그런 그녀를 부축한 채 우리는 학교 앞 산길을 걸어 우리 단대 건물로 향했다. 그 사이에도 그녀는 계속 중얼거리다가는 번쩍 뒤를 돌아보며 꺼지라는 비명소리를 질러댔고 그게 계속 반복되었다. 나는 눈물이 맺힌 채 계속 아직도 쫓아와. 아직도 같은 질문만 되풀이했다. 공포 때문에 흘린 눈물은 아니었다.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다지 깊은 관계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여자친구인데 그녀를 보살필 힘이 없던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었던 것 같다. 우리 단대로 오는 길에 작은 다리가 하나 있다. 지금은 물이 흐르진 않지만 그 당시엔 다리 아래로 마치 작은 계곡처럼 흐르는 물이 있었고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그녀가 털썩 주저앉더니 이제 갔네라고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단대 동아리실에 그녀를 데려다 눕혔고 모두들 기숙사 또는 자취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아침까지 난 그녀 곁에 있어 주었지만 그 이상은 그러지 못했다. 같은 단대였지만 과가 달랐던 나는 그 후에 알았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누군가 그녀를 보고는 갑자기 생뚱맞게 얘 귀신 들렸네라고 말해서 주위 선배들에게 이상한 말 한다고 욕 들어먹었던 사건과 그 이후에 이번과 같은 일이 술자리에서 종종 있었다는 것.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다. 처음에 술자리에 있었던 빈자리의 술잔. 그녀의 옛 남자친구였을 거라 감히 추측해본다. 그런데 6, 7, 8. 그녀는 과연 무엇을 본 거였을까? 내가 살면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이었다. 이게 내 눈에 차라리 그것들이 보였다면 그토록 무섭진 않았을 거다. 분명. 역시 보이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나 보다. 속에 독을 품은 사람 마음처럼. 이상한 꼬마 아이. 98년도가 끝나갈 무렵. 그 아이를 처음 본 것은 눈이 살포시 쌓여가기 시작하는 늦은 저녁. 기차역 앞에 한 골목이었다. 7, 8살쯤 되어 보였을까. 크고 맑은 눈망울과는 상반되게 부스스한 머릿결과 여기저기 트어진 옷자락. 또래 혹은 조금 더 커 보이는 녀석들에게 거지라고 놀림받으며 묵묵히 서서 눈물만 그렁그렁 대고 있었다. 나 오지랖이 좀 넓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짓궂은 녀석들을 쫓아버리고 난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엄마 없어? 아저씨가 경찰 아저씨한테 데려다 줄게.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 아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랬어요. 요새 거지들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단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 아이는 그런 느낌은 없었다. 게다가 그랬다면 오히려 그 늦은 시간에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진 않았을 테니까. 도저히 그곳에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날씨도 많이 추웠거든. 잘 곳은 있어? 아저씨랑 같이 갈래? 내가 물었다. 여기 있어야 돼요. 아이는 나를 경계하거나 하는 눈초리는 아니었지만 아주 많이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고 마치 시간이 많았던 터라 그 아이를 데리고 주변 분식집에 데려갔다. 이것저것 사서 챙겨 먹이고 나왔는데 도무지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다. 목에 있던 목도리를 풀어서 그 아이 목에 감아줬다. 날가 빠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추운 날씨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해 줄 것 같아서. 그리고는 손에 5,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줬다. 배고프면 뭐라도 사 먹으라고. 무슨 일 생기면 경찰 아저씨들 저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달려가라는 주의와 함께.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2~3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러니까 3월이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15일이었을 거다 아마. 난 그 시기에 정말 거지였다.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오토바이 타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살 수가 없었다. 여자친구의 생일날 나름 이벤트랍시고 친한 선배 형의 오토바이를 빌려서 함께 저녁을 먹고 가볍게 맥주 한잔 한 후 그녀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밤 12시쯤이었다. 굿바이 뽀뽀 한번 해주고 돌아서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서울이긴 하지만 그다지 사람이 많지는 않은 곳인데다 늦은 밤이라 길가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다. 신호등도 있어서 아주 빠르게 달렸던 건 아니었다. 대략 80km. 그런데 내 옆에 자전거가 한 대 지나갔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자전거를 몰고 있었고 뒤에는 작은 꼬마가 착 달라붙어서 엄마로 보이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잠깐만. 이거 오토바이인데.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리 느렸어도 60km 이상은 달리고 있었는데 나를 추월해 나가는 자전거. 순간 뒤에 타고 있던 꼬마가 뒤를 돌아보며 웃는데 그 녀석이었다. 그리고는 빨리 오라는 건지 안녕하는 인사를 하는 건지 모를 손짓을 하며 해맑은 미소를 던지더라. 신기했던 걸까? 그 아이를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걸까? 나도 모르게 오토바이 악셀을 당기기 시작했다. 속으로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를 부르며. 아주 순식간이었다. 사고가 나본 사람은 알 거다. 그 순간이 잠시 멈춘 듯 길게 느껴진다는 사실. 교차로 좌측 방향에서 달려오던 택시가 내 오토바이 뒷부분을 살짝 건드린 거였다. 그리고 난 넘어졌고 왼쪽 다리가 오토바이에 깔린 채로 약 10여 미터를 끌려갔다. 참고로 오르막길에서 그 정도 미끄러진 거다. 고통? 그것보다 큰일 났다. 빌린 오토바이인데.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 집에서는 내가 오토바이 탈 줄도 모르는 걸로 아시는데. 짧은 그 순간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전거는 온데간데 없고 택시기사가 내려서 날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 오토바이에 깔렸던 왼쪽 다리의 무릎과 인대를 좀 다치고 발가락뼈에 금이 가긴 했지만 다른 곳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오토바이 사고치고는 굉장히 경미했다. 경찰도 의사도 그 정도로 미끄러질 정도였는데 이 정도 다쳤으면 천운이라고 하더라. 그 아이, 이미 사람이 아니었던 거겠지. 왜 그 아이가 하필 그곳에 나타났을까? 내가 사고 나던 그 자리 그 순간에 잠시 후 난 깨닫게 되었다. 내가 그 아이를 쫓아서 갑자기 속도를 더 내지 않았다면 나는 그 택시의 옆을 받쳤거나 내가 탄 오토바이가 택시를 박았을 거라는 사실을. 고마워, 아이야. 유리창에 떨림. 난 미대를 나왔다. 당연히 미술학원도 다녔다. 좀 많이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몸에 좋은 산삼, 해삼과는 달리 몸에 도끼만 가득한 고3 시절 처음 미술학원에 들어갔을 때 얘기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소를 가르치시던 K강사 선생님 작업실에 가기로 했다. 잠깐만 얘기를 셀게. 당시 K 선생님은 원장 선생님의 후배셨고 내가 미술학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유명한 M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셨다. 워낙에 가난하셨던 분인데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으로 꿈에 그리던 커다란 작업실을 냈다고 한다. 인천시에 있는 공동묘지 앞에다. 집세가 정말 쌌거든. 아무튼 거기서 10년 남짓 작업하시면서 화단에서 천재라는 극존칭까지 받으시던 정열적이신 분이셨는데 불과 30대의 나이에 작업실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분을 잃은 건 분명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크나큰 문화적 손실일 거다.
10초만 시간을 내서 그분의 명복을 빌어들 주길 바란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학원은 학생이 2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학원이었다. 찻길에서 비포장 시골길에 접어든 후 5분가량 들어가니 K 선생님의 작업실이 나왔고 그 주변은 온통 산과 밭이었다. 서울과는 사뭇 다른 공기더라. 우리 모두 너무 신났다. 각박한 도시의 고3 생활을 떠나서 즐기는 MT.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허락된 하루의 자유. 나와 1년 후배인 Y양만 다시 차에 태워서 나오신 두 분 선생님들은 술을 잔뜩 사서 고딩인 나와 Y양에게 친히 들고 가라 전해주시고 시내에 고기랑 찬거리를 사러 나가셨다.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고 Y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왠지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다. 참고로 찻길에서 작업실까진 빠른 도보로 10분 남짓 걸렸고 중간에 집이라고는 폐가 딸랑 한 채가 전부였다. 그런데 그 폐가에 딸린 건물 밖 화장실 같았다. 그 외 있잖아. 옛날 시골집에는 집 바깥에 회색 벽돌로만 화장실 만들어서 냄새 빠지는 작은 창 하나만 달랑 뚫어놓는 거. 그 작은 창에서 새빨간 간 두 눈이 우리를 쳐다보더라. Y에겐 말하지 않았다. 정말 울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선생님들도 돌아오시고 우리는 맛있는 삼겹살에 간단한 반주를 곁들여서 먹고는 담력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2명씩 짝지어서 공동묘지를 가로질러 산 정상에 다녀오는 거였다. 후에 알고 보니 원장 선생님의 계략이었는데 아무튼 내 파트너는 Y양이었다. 솔직히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나 기가 좀 센 편이거든. 산을 오르는 중에도 역시 난 뭔지 모를 차가운 시선을 느꼈고 그 시선이 우리를 따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2월달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는 바람에 우리의 담력 테스트는 좀 시시하게 마무리되었고 대신 신나는 술 파티를 다시 열게 되었다. 깨끗한 거 좋아해?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드럼통에 장작 넣어서 지펴놓고 위에는 작업용 철망을 대충 걸쳐놓고 젓가락이 없으면 붓이나 연필로 대신하여 먹는 고기 맛이 얼마나 훌륭한데. 이게 진정한 예술이지. 그래서 예술가들이 더럽다고들 그러나봐. 술이 살짝 달아오르기 시작하니 뭐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귀신 얘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선생님 여기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귀신 얘기해주세요. 다들 좋다고 맞장구를 치는데 K 선생님 얼굴이 사색이 되시더니 잠만 니들끼리 놀고 있어. 하시면서 원장 선생님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다. 참고로 작업실은 시골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밝은 회색 벽돌로 지어진 커다란 곡물창고 같은 거였고 문은 높이가 3m에 달하는 빗장 달린 철문이었다. 그 구석에 선생님이 쉬실 수 있게 작은 벽돌로 지은 방이 한 개 있었다. 선생님들 들어가신 사이에 우리는 신나게 귀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흥을 돋아주기 위함이었을까. 밖에는 것은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더라. 창문 할 것 없이 덜덜덜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불어온 겨울바람에 우리가 분위기를 위해 켜놓은 몇 개의 촛불이 꺼져버렸다. 문 안 닫았어? 내 물음에 K라는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기가 빗장까지 걸었다고 대답했다. 문을 등지고 있던 나는 직접 일어나서 가서 문을 걸어 잠갔다. 워낙 큰 철 빗장인데다가 노까지 약간 쓸어 있어서 걸어 잠그는데 꽤 많은 힘이 소모되었다.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산매경에 빠져 있는데 다시 한번 매서운 겨울바람이 내 등 뒤를 강타하는 거다. 우리 열대 명은 동시에 할 말을 잃고는 혼자서 열려있는 커다란 철문을 바라보게 되었다. 내가 직접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걸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확인한 데다가 그 철문은 소리 없이 쉽게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었다. 순간 여자애들이 무섭다고 8옥타브에 달하는 돌고래 비명을 질러댔다. 난 얘네가 더 무섭더라. 비명 소리를 듣고 마침 두 분 선생님이 나오셨고 우린 그간 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나 촉이 좀 좋은 편이다. 사람에 관해서도. 그 순간에 두 선생님의 눈빛과 표정.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놀라워하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데 두 분 선생님들은 무서워하시는 게 아니라 잠시 당황들을 하시더라. 그러더니 넉살 좋은 원장 선생님이 자리에 앉으시며 하던 얘기들이나 마저 해보라고 하시는 거다. 그런데 왜 난 K 선생님의 눈빛이 하염없이 거슬리더라. 그러면서 뭔가 눈치를 챈 K 선생님이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신 곳은 문제의 철문 쪽이 아니라 선생님 방 옆에 달린 작은 쪽창이었다. 그래서 난 슬그머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는 보았다. 바깥쪽에서 그 작은 창문에 다닥다닥 얼굴들을 부대낀 채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는 새빨간 눈, 하얀 얼굴의 사람들을. 그리고는 K 선생님을 다시 보니 아무 말씀 없이 나를 보고 계셨다. 그렇지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는 쉽게 알 수 있었다. 너도 보이는구나. 후에 원장 선생님과 나는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워져서 원장 선생님이 그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 자기를 방으로 데리고 간 K 선생님이 막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러더란다. 형, 여기 귀신이 있어요. 간혹 밤에 작업하고 있을 때 바람이 창문을 마구마구 때려요. 처음엔 바람인가 보다 했죠. 그러다 한 번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저 작은 창문에 수없이 많은 얼굴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창문을 막 두드려요. 마치 열어달라는 듯이.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날이 되면 귀신이 보이기 전에 느낌이 딱 하니 와요. 바로 오늘처럼요. 오늘은 안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K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단다. 그래 맞다. 우리가 눈보라라고 자연스럽게 믿었던 그 유리창의 떨림. 꿈의 문. 나는 어릴 적부터 꿈을 많이 꾸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꿈속에서 항상 내가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를 루시드 드림이라고 부르는데 꿈속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 덕분에 내 꿈은 항상 흥미진진했다. 그러나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꿈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의 일이었다. 대학 졸업 후 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곳은 창고를 개조한 건물로 외관은 낡았지만 내부는 매우 현대적이었다. 이 회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컴퓨터 화면이 꺼지고 사무실은 어둠에 휩싸였다. 나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의자에 묶인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 보니 이번에는 의자가 나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나는 급히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따라 걸었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 없이 걷는 것이 무서웠지만 어딘가로 가야만 했다. 그러다가 복도 끝에 있는 문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 문을 향해 다가갔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 문 너머는 내가 알던 회사의 내부가 아니었다. 그곳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정원이었고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그곳은 내가 어릴 적 꿈속에서 자주 보던 장소와 매우 닮아 있었다. 나는 이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정원을 거닐다가 나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가에는 낡은 나무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의자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당황해서 뭐라 말할지 몰랐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문을 열었는데 여기에 와 있었어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여기는 꿈의 문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있는 장소죠.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렇다면 여기가 꿈이라는 건가요? 그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여기는 현실과 꿈의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고 있지 않나요? 나는 그의 말에 생각에 잠겼다. 내가 찾고 있는 것,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의 풍경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일이죠? 왜 갑자기? 그 남자는 내 손을 잡고 안심시키듯 말했다. 겁먹지 마세요. 당신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이곳에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눈을 떴다.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전기는 여전히 나가 있었고 주변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다. 꿈속에 그 남자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그 후로 나는 꿈의 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나는 꿈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다시 가기 위해 명상과 자기 암시를 연습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점점 더 꿈을 자각하게 되었고 다시 그 정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시 꿈의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남자를 또 만났다. 그는 나에게 무의식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의 두려움, 나의 희망, 그리고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현실 속에서의 나와 꿈속에서의 나, 그 둘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현실에서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꿈의 문은 나에게 단순한 꿈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나는 그 남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문을 닫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그 문을 닫았다. 하지만 나는 그 문이 언제든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현실로 돌아온 나는 더욱 강해진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꿈의 문은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 문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꿈의 문은 이제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그것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임을 알았다.